태조의 할아버지. 함경북도 경흥 읍내의 남쪽에 우리말로는 붉은 못, 한자로 쓸 때는 적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을 지날 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곤 했지요. 붉은 못이 된 사연이 있는데,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인 도조가 이 마을에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도조는 젊었을 때부터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습니다. 도조는 활을 어깨에 걸치고 산 속으로 들어가 사냥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지요. 어느 날 그날도 많은 짐승을 잡아와서 피곤해 저녁밥을 먹은 즉시 잠이 들었는데 흰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도조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부탁 한 가지가 있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소. 아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용이 아니오. 나는 당신 집 앞의 연못 안에 살고 있는 용이오. 나는 처음부터 이 연못에서 살았는데 난데없이 검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선 내 연못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 무례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오. 그놈을 당장 쫓아낼 일이지 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오. 그대로 두고 싶어서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놈이 나보다 힘이 훨씬 세고 보니 어찌할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 끝에 당신을 찾아온 것이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도조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나는 활을 잘 쏘니 그놈을 당장 활로 쏘아버리겠소. 잠에서 깬 도조는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또 잠이 들었는데 돌아갔던 그 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시겠다니까 고맙긴 하오만 그 검은 용이란 놈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심이 되질 않아 다시 온 것이오. 그 점은 걱정을 마시오. 내 화살 한 개만 맞으면 제 아무리 천하에 없는 놈이라도 단번에 죽고 말 테니까. 다음 날 아침밥을 먹고서 도조는 활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도조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활만 가지고 나가시고 짐승을 묶어올 새끼줄은 안 가지고 가시는지요? 오늘은 그런 일이 있다. 너는 집에 들어가 있거라. 연못가에 와보니 용 2마리가 크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두 용이 한테 얽히고 설켜서 뒹구는 동작이 너무도 빨랐기 때문에 어느 것이 흰 용이고 어느 것이 검은 용인지 분간을 하기 어려웠고 활을 잘못 쏘았다가는 엉뚱하게 흰 용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조는 활을 쏠 수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그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도조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꿈에 또 흰 용이 나타나 도조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활을 쏘지 않았소? 활을 쏘기는 쏘려고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보이니 차마 무작정 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꼬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나고 꼬리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검은 용인 걸 모르셨군요. 이번엔 꼬리가 나중에 나오는 놈을 보면 꼭 쏘아 주시오. 이번에야말로 실수가 없이 할 수 있겠지요.
잠을 깨고 나서 도조는 흰 용을 생각하니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조는 다음 날도 아침밥을 먹고 난 뒤 활을 집어들어 집을 나갔습니다. 전날과 같이 어린 아들이 달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활만 가지고 나가시고 새끼줄은 안 가지고 가시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럴 사정이 있다. 너는 집에 들어가 있거라. 도조는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검은 용을 쏘아 죽여주려니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요. 연못에서는 진작부터 싸움이 붙어 있는 것인지 사나운 물방울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이 두 용이 서로를 감싸고 물 위로 올라갔다, 물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데 어찌나 동작들이 빠른지 어느 것이 흰 것이고 어느 것이 검은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 맞아. 나중에 나오는 꼬리가 검은 용의 꼬리라고 했겠다. 도조는 활줄에 화살을 힘주어 먹이고 있다가 두 번째로 나오는 꼬리가 보이기 무섭게 활줄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날아갔던 화살이 뒤에 나온 그 꼬리에 가서 정통으로 꽂히는가 했더니 벼랑간 검은 용이 공중으로 올랐다가 물에 도로 떨어지면서 못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입에서 빨간 피를 줄줄 흘리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죽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피는 그대로 쏟아지는 것인지 연못의 물은 갈수록 새빨개졌습니다. 피곤했던 도조는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흰 용이 꿈에 나타나 도조에게 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전과 다름없이 마음을 놓고 연못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고 뭘로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천만의 말씀이시오. 내가 처음부터 무슨 보답을 받자고 한 건 아니었소. 그래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원이 있으시면 사양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당치 않은 말씀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농사나 짓고 사냥이나 하고 사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오. 그 밖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소.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 보답으로 당신의 자손 가운데서 이 땅의 임금이 될 분 한 사람을 점지해 주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당신의 자손 때에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인물이 나게 될 것이오. 그래서 도조의 손자인 이성계가 나와 고려를 뒤엎고 조선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문사 불씨. 옛날 어느 마을에 어부가 구성진 가락을 흥얼거리며 배를 몰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그물을 던져볼까. 어부는 평소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에서 배를 멈추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첨벙 소리가 나며 물결이 일었습니다. 잠시 후 어부는 그물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옳거니 오늘은 고기들이 듬뿍 잡혔나 보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구나. 어부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부는 또다시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물을 올린 어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빛 비늘을 퍼덕이는 고기들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물 속에는 돌덩이들이 소복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잡히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재수없게 웬 돌덩이들이야? 어부는 신경질을 내면서 돌덩이들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또다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제처럼 그물 속에는 돌덩이들이 소복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웬 돌덩이들이 자꾸 걸리지?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재수가 없군. 어쩌자고 날마다 잡히라는 고기는 안 잡히고 돌덩이들만 걸려든담. 어부는 툴툴거리며 돌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커다란 지팡이를 든 노스님이 눈부신 빛을 타고 집 안으로 날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아, 네가 사흘 동안 버린 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우리는 멀리 인도에서 이 나라를 찾아와 머물 곳을 찾던 중이었느니라.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걸 모르고 그냥 버리다니. 모르고 한 짓이니 탓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온 목적은 이 나라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것이니 내일 다시 우리를 찾아 낙가산으로 올라가다오. 거기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머물 곳까지 데려다주면 너는 물론 너희 후손들까지 길이길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스님,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 찾아갑니까? 어부가 깜짝 놀라 물었지만 노스님은 빛을 타고 오던 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부는 스님을 쫓아가면서 큰 소리로 부르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어찌 꿈이 이리 생생할꼬. 어부는 아침을 먹고 바다로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건져 올리니 그물 속에는 며칠 동안 계속 보았던 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돌로 다듬은 부처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쿠, 이런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어부는 조심스럽게 나한 상을 배에 싣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노스님이 일러준 낙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아담한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미 나한 상을 놓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지요. 어부는 자리 하나하나에 나한 상을 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자리 수와 나한 상의 수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는 보문사라는 절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아침부터 갑자기 쏟아진 눈은 해가 질 무렵에도 그칠 줄 몰랐습니다.
벌써 눈은 사람들 허리까지 찰 만큼 쌓였지요. 스님, 큰일 났습니다. 부엌에 불씨가 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냥 같은 게 흔하지 않았지요. 부엌 아궁이 속에 항상 불씨를 남겨두었다가 그걸 피워서 밥을 지어 먹곤 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촛불도 그 불씨로 켜고 책을 읽을 때에도 그 불씨가 있어야 방 안의 어둠을 밝힐 수 있었지요. 뭐라고? 불씨를 꺼뜨렸어? 불씨 돌보기를 목숨 돌보는 것만큼 주의하라고 했거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다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스님. 담당 스님은 어깨를 움츠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에 가서 불씨를 얻어오려고 해도 눈이 막혀서 내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눈이 다 녹기를 기다리려면 한 달이 넘게 걸릴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우리 식구들은 뭘 먹으며 엄동설안에 방바닥 추위는 어떻게 한담? 주지 스님이 걱정을 했습니다. 불씨를 꺼뜨린다는 것은 생사가 걸린 큰 문제였지요. 그날 밤, 스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궁이의 불이 절로 붙어서 활활 타고 있어요. 뭐라고?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탄다고? 조금 전까지 꺼졌던 아궁이에서 무슨 불이 탄다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제 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이 없었지 않느냐?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나가보니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저녁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님들은 굶주림과 추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눈이 녹고 길이 뚫리자 주지 스님은 마을에 내려갔다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주인은 스님을 보자 대뜸 꾸짖듯 말했습니다. 아니, 스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한 달 전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있지 않았어? 아무리 아궁이에 불이 꺼졌기로 그 어린 동자에게 불씨를 구해오라고 마을로 내려보낸단 말입니까? 어린 동자? 나는 동자에게 불씨를 얻어오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동자가 그 많은 눈 구덩이를 헤치고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더구나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말이지요. 내 인정머리 없는 스님이라고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안 그래도 꺼졌던 불이 저절로 살아났기에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정말 주지 스님이 시키지 않으셨단 말씀이십니까? 그때 마침 우리 집에 팥죽을 쓰던 참이라 팥죽까지 먹이고 불씨를 주어서 보냈는데 주지 스님은 마을에서 올라와 나한들을 모셔놓은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22분의 나한 중에서 입가에 빨간 팥죽이 묻어있는 나한이 있었습니다. 나한님께서 우리 절 식구들을 모두 살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주지 스님은 두 손을 모아 그 자리에서 절을 했습니다. 욕심 많은 원님. 원님이 되어 지방으로 내려오는 벼슬아치들 중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려오는 원님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백성의 기름을 짜내 재물을 모아갈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탐관 오리들이었지요. 그때 새로 부임에 내려온 원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새 원님은 부임 첫날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재물을 긁어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여봐라, 너희들 들었느냐? 너희 아전들 중 수리는 누구냐? 아전이란 동원 안에서 사물을 보는 서기들인데 수리란 그들 중의 우두머리를 말하지요. 새 원님이 수리가 누구냐고 물은 것은 수리의 등을 처먹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리 깨없선 현재 병원이나 자택에서 치료 중이옵니다. 아니, 누구 앞이라고 그깟 놈이 수리에게 깨없어라고? 이렇게 말하고도 내심으로는 그놈이 얼마나 돈이 많고 뽐내기에 저렇게 동료들이 존대를 하고 있을까 해 마음의 기대가 컸습니다. 사또가 부임을 해왔는데도 감히 병중이라 핑계대고서 내 앞에 인사를 하러 나오질 않고 있다니 지금 당장 그놈을 잡아들이도록 해라. 얼마가 지나자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니 살이 뚱뚱하게 찌고 살빛이 하얀 남자 하나가 아전들의 어깨에 메어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오랏줄에 손발이 꽁꽁 묶여져 있는데 머리에는 관도 쓰지 않고 상투바람인 채였습니다. 세원님은 속으로 만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만큼 신수가 좋아 보이는 놈이면 틀림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테고 돈이 많으면 그게 모두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세원님은 수리를 잡아온 아전들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내가 수리님을 공손히 모시어 오라고 했지. 누가 저렇게 묶어서 오라더냐? 빨리 풀어드리지 못할까? 아전들은 겁이 나서 하라는 대로 대답은 했지만 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길이 없었지요. 세원님은 매우 인자한 목소리로 수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장에 매를 쳐서 재물을 뺏는 것보다는 순순히 술책을 써서 꼼짝 못하게 재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대가 수리렸다. 예, 제가 수리입니다만 며칠 전부터 알아온 병으로 그만 사또께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지. 실은 내가 내려올 때 상감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이 있었거든. 수리는 재주가 비상한 인물이라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가요? 재주가 많은 수리로서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내가 부탁하는 주문은 3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 하나 하고 십리탕 하나, 100가지 나무를 바쳐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잘 들었겠지? 이 3가지 물건을 사흘 내에 바치되 만일 일각이라도 시각을 어기어서는 안 된다. 내 말 뜻을 알겠지? 기가 막힌 수리는 울상이 된 얼굴로 원님을 보았습니다. 사또! 아니야. 수리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잘 알겠다. 아니, 일각이 아니라 반각이라도 시각을 어기었다가는 태형을 면치 못하리라. 만일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간 옥에 가두어 놓고 매를 쳐서 수리의 재물을 송두리째 먹어보리라는 심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리는 몸져 들어 누워버리고 말았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고 십리탕이란 무엇이며 또 100가지나 되는 나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해서였습니다. 수리가 알아 누워있는 소리를 듣고 어린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알아 누우시는 겁니까? 내가 사흘 뒤에 매를 맞게 됐으니 어떻게 알아 눕지 않을 수가 있느냐?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더니 아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그깟 일로 병이 나셨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제 아무리 욕심 많은 원님이라 하더라도 어안이 벙벙해 뒤로 벌쩍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흘 뒤에 큰 상 하나 차려가지고 들어가니 원님은 코 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지고 왔느냐? 그런데 내가 주문한 것은 안 가지고 오고 이런 게 다 뭐지? 사또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울타리요입니다. 이것을 속담으로는 하늘의 울타리라고 하오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리 2마리로 끓인 탕입니다. 그러니 2 오리를 합치면 10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은 흰 가지를 묻힌 나물이옵니다. 흰 가지를 한편으로는 100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100가지 나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또 나으리 분부대로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세원님은 이 수리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그러나 빈틈없이 하는 말에 원님은 더 어떻게 트집을 잡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욕심 많은 원님은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수리 말대로 내가 부탁했던 3가지 주문은 다 합격이다. 그런데 내가 깜빡 잊고서 1가지 더 주문하는 걸 잊었다. 무엇이옵니까? 얼음 1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걸 잊었단 말이다. 이것도 사흘 안에 바치되 만일 일각이라도 시간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 결과는 수리가 잘 알고 있을 테지. 수리는 이 한여름에 얼음을
어디 가서 구해오나 싶어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금방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사흘이 가깝도록 알아 누워있자 이번에는 딸 아이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다 나았던 병이 또 이렇게 난 거죠? 얘야, 병이 안 나고 견딜 수 없다. 새로 내려온 원님이 이 5, 6월 한여름에 얼음을 구해오라니 나는 꼼짝없이 매를 맞아 죽게 됐지 뭐겠느냐. 아니, 아버지, 그만한 일로 병을 앓고 있으세요? 이 일은 제게 다 맡겨주세요. 딸 아이는 약속 시간 이전에 수건으로 덮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서 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넌 뭘 하는 계집이냐? 수리의 딸이옵니다. 아버님께선 병환이 나서 누워 계시기에 제가 대신해서 얼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음을 가지고 왔다고? 어디 보자. 그러면서 원님이 수건을 벗겨보니 하얀 그릇 안에는 맑은 물만이 찰랑찰랑 차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얼음이 아니고 물이지 않느냐? 예, 처음 떠날 때는 얼음이었는데 오는 동안에 날이 더워서 얼음이 그만 다 녹아버렸습니다. 소녀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원님은 처음 가졌던 욕심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장난 많은 선비. 장난꾸러기 선비가 있었습니다. 말이 선비지 공부는 하지 않고 장난만 일삼았지요. 하루는 마을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이 장난꾸러기 선비가 따라올까 몰래 떠나기로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친구들이 자기를 빼놓고 과거를 보러 간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자신도 과거를 보러 떠나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괴나리 보찜에 집신 몇 켤레를 담아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 저물어 배도 고프고 잘 곳도 찾아야겠기에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종이로 두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건을 괴나리 보찜 안에 넣고 주막 주인에게 물었지요. 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인데 가지고 온 노자가 거의 다 떨어지고 종이 2건밖에 없소. 이것을 줄 터이니 재워주고 저녁과 내일 아침을 주겠소. 주막집 주인은 종이가 2건이라는 것으로 잘못 듣고 종이 한 권에 20장이니 2건이면 40장. 손에 날 게 없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그 다음날 종이 2건을 꺼내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종이 2건이라더니 종이 2건이 아닙니까? 그래, 종이 2건이요. 어제 종이 2건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막 주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훌훌 주막을 떠났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지자 장난꾸러기 선비는 소덕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덕석은 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주는 멍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소 등에 씌울 만할 덕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하게 만들었지요. 그걸 가지고 주막집 주인에게 갔습니다. 여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소 덕석을 줄 테니 하룻밤 재워주고 저녁과 내일 아침을 주겠소? 주인은 좋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소 덕석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그 다음날 전날에 만든 소 덕석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덕석은 덕석 아니오. 주막집 주인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다음날 저녁은 주막집에서 밥도 먹지 않고 초저녁부터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고운하게 자는 새벽에 일어나 부뚜막에 올라가 솥과 솥 사이에 똥을 누웠습니다. 그리고 오줌은 바로 똥 앞에 누웠지요. 아침이 되자 주막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 여자는 마구 욕을 퍼부었지요. 이건 분명히 과객 중 한 사람이 한 일이지 누가 했겠어? 이렇게 해놓고 과거를 보다니. 그때 장난꾸러기 선비가 점잖게 나섰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떠드십니까? 어떤 놈이 저런 짓을 한담? 어디 가봅시다. 내가 보면 알 수 있으니. 이 말에 과객들도 우르르 부엌으로 몰려갔습니다. 똥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척을 한 장난꾸러기 선비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싼 똥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자, 이것 보시오. 똥이 여기 있고 오줌 자국이 바로 앞에 있지 않소? 그러니 이것은 여자가 눈 똥입니다. 남자가 눈 똥이라면 오줌 줄기가 뻗쳐 저만큼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장난꾸러기 선비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지켜보던 선비 중 한 사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괜히 점잖은 사람들을 욕되게 했으니 관아에 고발을 해야 해. 맞아요. 관아에 알려 주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막집 주인 여자는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에 그런 것이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신 어제 저녁 식사와 오늘 아침 식사, 주무신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이렇게 해서 또 공짜 잠을 자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어 한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주인집 동정을 살펴보았지요. 주인집 남자는 화투를 좋아해 매일 밤이면 옆집으로 화투를 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주인집 여자가 돈통을 끼고 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윗방에서 시아버지가 주무신다는 것도 알았지요. 밤늦게 장난꾸러기 선비는 주인집 여자가 자는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 발로 돈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집 여자는
발을 손톱으로 핥히었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윗방으로 가 시아버지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방으로 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니 주인집 여자가 손님들 모두 마당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얼굴을 핥히어 놨으니 금방 표시가 난다는 것이었지요. 왜 이렇게 시끄럽소? 장난꾸러기 선비가 나섰습니다. 주인집 여자는 장난꾸러기 선비에게 간밤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시치미를 떼고 말을 했지요. 과객들은 모두 과거를 볼 사람으로 점잖은 사람들인데 그럴 리가 있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나오라 하시오. 과객들이 모두 나왔는데 얼굴에 핥힌 자국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식구들도 모두 나오라 하시오. 장난꾸러기 선비 말에 주인집 여자는 뭐 그럴 것이 있냐고 했지만 그래도 과객들 중에는 없으니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주인집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윗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오는데 얼굴에 핥힌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장난꾸러기 선비가 관아에 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부부는 장난꾸러기 선비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물론 과객들 모두 공짜로 먹고 갔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서울에 도착했지만 장안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장난꾸러기 선비는 서울 양반들을 골려줄 궁리를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굵고 기다란 호박을 구해서 서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호박을 가지고 노새알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노새알 사시오. 노새알 사시오. 이 소리를 들은 대감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무얼 판다고 하느냐. 노새알을 사라고 합니다. 노새알? 노새알이라. 서울 양반들은 쌀이 나는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길고 굵은 호박을 본 일이 없었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대감은 하인에게 급히 분부를 했습니다. 노새알 장수를 어서 불러오너라. 그래, 그것이 노새알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느냐? 1000냥이옵니다. 노새알은 어떻게 깨어나는가? 늦가을 얼음이 얼려고 할 때 산에 묻었다가 땅이 풀릴 때쯤 가서 보면 새끼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까지 밥을 먹여줄 테니 여기 있겠느냐? 장난꾸러기 선비는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 알이 잘 깨면 깬 값도 주겠다. 선비는 호박을 묻어놓고 무슨 좋은 수가 없나 하여 틈만 나면 가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산에 여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지요. 장난꾸러기 선비는 여우가 땅에 묻은 호박도 먹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가서 보니 여우가 땅을 파헤치다가 인기척이 들리자 도망을 갔습니다. 대감님, 어서 사람을 모으십시오. 사람을 모으라니? 노새 새끼를 잡으러 가야지요. 날씨가 따뜻해서 깨어났을 거예요. 이번 노새 새끼는 종자가 좋은 놈이라
상당히 빠른 놈일 것입니다. 대감은 수십 명의 젊은이들에게 호박을 묻은 주의를 보위하게 하였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그 자리에서 발을 쿵쿵 굴렀습니다. 이때 썩은 호박을 먹던 여우가 놀라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여우를 노새 새끼인 줄 알고 쫓았습니다. 여우가 산 위로 도망치지 않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우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의 나귀가 막 새끼를 낳았습니다. 여우 뒤를 젊은이들이 따라오고 그 뒤에 대감이 따라왔습니다. 이놈, 여기 들어와 있었구나. 대감은 나귀 새끼를 붙잡았습니다. 대감님, 이건 우리 나귀 새끼인데 왜 잡아가십니까? 나귀의 주인이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째서 나귀 새끼냐? 노새 새끼지. 넌 노새 새끼가 이리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나귀 주인은 수십 명의 젊은이와 대감의 말에 기가 죽어 나귀 새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장난꾸러기 선비는 대감에게 알값 1000냥과 알을 깬 값 500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홍길동 이야기. 길동이의 아버지는 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하는 홍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동은 아버지를 대감마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홍대감집 하녀였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목 놓아 부르고 싶었습니다. 길동은 검술 연습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어느새 하늘을 날게 되고 눈 깜짝할 사이 전리를 가는 죽지법도 배웠습니다. 홍대감 집에는 초란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초란은 길동의 어머니를 미워했지요. 못된 생각 끝에 초란은 칼잡이 한 사람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길동이를 없애버리거라. 소곤소곤 귓속말이 오갔습니다. 칼잡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밤 이상한 인기척에 길동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 몸을 숨겼지요. 그때 누군가가 길동의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란의 부탁을 받은 그 칼잡이였지요. 길동은 재빨리 주문을 외웠습니다. 순식간에 길동의 방은 깊은 산으로 변했습니다. 길동이 이놈 보통이 아니구나.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칼잡이는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길동이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커다란 돌덩이가 우두두 떨어졌습니다. 칼잡이는 돌덩이에 묻혀 숨을 거두었지요. 이 집을 떠나자.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 길동은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동은 이곳저곳 떠돌다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나무가 울창했지요. 깊은 숲속에 들어가니 커다란 바위 문이 나타났습니다. 길동이 힘껏 밀자 바위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기름진 논과 밭 그리고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둑들이 사는 도둑 마을이었습니다. 도둑들은 길동의 힘에 놀랐습니다. 혼자서 그 무거운 바위문을 열고 들어오다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저 돌을 들면 우리의 두목으로 삼지요. 길동은 집채만한 돌을 가뿐하게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약속대로 길동은 도둑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로운 도둑이 되어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 주자고요. 도둑들은 손이 터져라 박수를 쳤습니다. 길동은 도둑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도둑들은 열심히 무술을 배웠지요. 길동은 부하들을 데리고 못된 벼슬아치들만 골라 그 집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쌀과 금은 보화들을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풀어주었습니다. 못된 벼슬아치들은 길동을 잡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도수를 부리는 통에 쉽게 잡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 길동은 볏짚을 가지고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만들어진 인형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인형 7개를 만든 길동은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7개의 인형이 몽땅 홍길동으로 변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지요. 8명의 길동은 부하들을 데리고 8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욕심 많은 벼슬아치들이 임금님에게 잘 보이려고 대궐로 보내는 선물들을 빼앗았지요. 빼앗은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홍길동은 의적이야, 의적.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길동을 칭찬했습니다. 소문은 퍼지고 퍼져 대궐까지 갔습니다. 도둑 하나로 온 나라가 떠들썩이다니 당장 홍길동을 잡아들여라. 임금님은 화가 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길동이 때문에 우리 집안은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아버지 홍대감은 그만 병이 나서 눕고 말았습니다. 길동의 형은 국리 끝에 마을마다 방을 붙였습니다. 길동아, 너로 인해 아버지가 병이 나셨다. 어서 임금님께 용서를 빌도록 해라. 고민하던 길동은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잡혀 임금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가짜 길동이들도 모두 뒤를 따랐지요. 누가 진짜 홍길동이냐? 제가 홍길동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홍길동입니다. 이런 발칙한, 어서 가서 홍판서를 내려오너라. 임금님은
소리쳤습니다. 길동의 아버지는 8명의 길동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느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구하느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병든 아버지는 비틀거리더니 불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남들 앞에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버지였습니다. 8명의 길동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8명의 길동 모두 아버지의 입에 조그만 알약을 하나씩 넣어드렸지요. 그러자 길동의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전하, 저희들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부디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8명의 길동은 말을 마치자마자 모두 인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랄 재주로다. 홍길동이 떠나게 내버려 두어라. 임금님은 길동의 재주가 아까워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홍길동은 부하들을 이끌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훌륭한 병사가 되었지요. 오랫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혀온 율도국을 치러 가자. 홍길동과 부하들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율도국 왕은 홍길동과 부하들의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홍길동은 율도국의 새 임금이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율도국 백성이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못 쓰던 땅도 기름지게 만들고 어려운 일은 늘 앞장서서 도왔지요. 율도국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곳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홍길동 임금이 있었습니다. 은혜 갚은 꿩 이야기. 강원도 원주에 가면 치악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꿩산이라는 뜻이지요.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려면 험한 산을 굽이굽이 몇 개나 넘어야 했지요. 선비는 몇 날 며칠 산을 걸었습니다. 선비가 우거진 소나무 숲을 막 지날 때 다급히 울어대는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잠시 쉬어도 갈 겸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어른 팔뚝만한 구렁이가 어린 꿩 3마리를 휘감고는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예로부터 구렁이를 해치면 안갚음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처롭게 울어대는 꿩들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구렁이를 후려쳤습니다. 딱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는 그대로 죽고 말았지요. 꿩들은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듯이 선비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마을이 나오는데. 선비는 어두운 산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었지요. 어찌나 반가운지 선비는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선비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안에 누구 계시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이신지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날이 어두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겠소? 여인은 선비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녁상까지 맛있게 차려주었지요. 밥을 다 먹고 나니 여인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좁아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님은 아랫목에서 쉬시지요. 저는 여기 윗목에 앉아 손님의 찢어진 옷을 꿰매 드리리다. 원, 이렇게 마음씨 고운 여인이 있나? 선비는 졸음이 솔솔 몰려왔습니다. 여인이 실을 바늘에 꿰려고 침을 묻힐 때였습니다. 빨갛고 긴 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구렁이의 혀처럼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잠이 확 깼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구렁이 집에 내 발로 찾아오다니. 선비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보시오. 내 급한 볼일 좀 보고 와야겠소. 선비가 꾸물꾸물 일어서자 여인이 급히 다가와 선비의 손목에 실을 메어 주었습니다. 여기는 깊은 산속이라 호랑이가 우글우글 하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실을 흔드세요. 선비는 고맙다고 하고 얼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울타리로 달려가 실을 메어놓고 막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방문이 부서지며 구렁이가 튀어나와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나는 내게 맞아 죽은 구렁이의 아내다.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널 죽여주마. 선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원한이 있어서 네 남편을 죽였겠느냐. 가엾은 어린 꿩들을 구하려다가 그만.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구렁이는 선비를 노려보며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하늘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날이 새기 전에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겠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깜깜한 밤에 깊은 산 속에서 종이 저절로 울릴 리가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땡, 땡, 땡 하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선비도 구렁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구렁이는 분하다고 하며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선비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종이 놓여 있는데 그 아래에 꿩 3마리가 피를 흘린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구렁이한테 잡아먹힐 뻔한 바로 그 어린 꿩들이었지요. 선비를 구하려고 부리와 머리로 종을 친 것입니다. 선비는 이 고마운 꿩들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절을 지어 꿩의 영혼을 달래주었지요. 그로부터 이 산을 꿩이 은혜를 갚은 산이라고 해서 치악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